1. 일본의 의외 반응. 2. 200조 원. 1. 한국산 비행기는 쓰레기다. 2. 한국에게 금령. 한국은 인도네시아에게 추락하는 패급 전투기를 팔았다. KF-21 보라매의 분담금 미지급 논란이 거세지면서 인리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역으로 인도네시아가 한국이 자신들에게 패급 무기를 팔았다고 넋질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한국산 무기는 인리가 쓸 수 없는 쓰레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 비해 기술이 멸등한 한국이 미국제 엔진을 넣은 조립 전투기조차 제대로 만들지 못해 애꿎은 인리 조종사가 목숨을 잃었다는 것인데요. 이는 참으로 어이없는 주장입니다. 욕을 하고 싶으면 하다못해 돈이나 제대로 내고 하던지 제품 값을 안 치르고 한국 전투기를 폄훼하는 기사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을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첫 국산 헬기 수리온에서 발생했던 로터 블레이드 파열로 민한 기체 추락, 동체 균열 등의 문제를 생각하면 인리의 주장이 마냥 거짓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의 항공방산 기술이 세계인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의 이런 황당한 주장은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며 우리 방산무기들을 가져가고 대금을 떼어 먹으려는 아주 치졸한 협작질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말씀드려봐야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일반 대중들은 제대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유독 인리의 T-52만 추락하는 이유를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드디어 돈을 냈습니다. 지난 8월 29일 인리가 한국으로부터 구입하기로 계약했던 D5E 6대의 대금 743억 원을 지급한 것입니다. 한국이 이 돈을 받기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번에 지급된 대금은 2021년 12월 납입하기로 했던 계약금을 각기 3월 31일, 5월 31일, 9월 30일에 걸쳐 무려 3차례나 명기했던 것입니다. 즉 계약을 미루면서까지 뭐라도 하나 건져갈 게 있나 간을 본 것인데요. 동남아 최고 국가라고 자신하는 모습과 다르게 정말 추잡한 행동입니다. 인리가 이렇게 갑자기 태도를 바꿔 돈을 낸 데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지난 7월 말 한국이 폴란드에 FA-50을 수출하는 데 성공한 것에 영향이 큽니다. 폴란드의 뒤를 이어 여러 국가가 FA-50을 사려 하자 자칫하다가 주문 순서가 밀릴까봐 부랴부랴 대금을 마련해 집어넣은 것인데요. 정말 마지막까지 하는 짓이 밉상입니다. 어쨌든 이제 돈을 받았으니 D-52 6대는 무사히 인리에 제공될 것입니다. 하지만 인리와의 불화는 아직 끝이 아닙니다. 충격적이게도 인리는 아직도 KF-X 사업에 내야 할 수천억 원의 분담금을 미납 중이며 2차로 도입하기로 했던 400톤급 잠수함 세 척의 계약금 역시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조선소가 900억 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인기 많은 T-50에는 743억 원을 낼 수 있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은 KF-X 사업과 잠수함 계약에는 낼 돈이 없다는 것인데요. 이제는 정말이지 인리의 이런 짜증 나는 소식에 치가 떨릴 정도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인리는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인리는 한국이 툭하면 고장 나는 패급 전투기를 팔아치웠다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2015년 추락 사고를 시작으로 연달아 T-50이 추락했다며 한국의 책임을 묻겠다고 떠드는 중인데요. 그런데 참으로 웃긴 게 T-50이 너무 좋다고 700억 원이나 주면서 KAI 6대를 추가 계약하는 나라가 T-50의 성능 결함을 주장하다니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별개로 얼마 전 인리의 T-50과 관련된 사고가 많이 일어나면서 인리 정부는 한국을 비난하는 목소리만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문제의 원인이 한국이 아니라 인리에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인리의 형편없는 관리 능력이 사고를 일으켰다는 것인데요. 지난 2015년 12월 20일 인도네시아 공군의 T-52가 추락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2명의 인도네시아 조종사가 민가와 충돌에 순직하고 말았는데요. 이 사건에 많은 이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사건의 원인에 대해 궁금해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기체의 결함인지 아니면 조종 미숙이나 정비 불량 같은 인재민지에 대해 관심이 쏠렸는데요. 그도 그럴게 해당 기체는
2011년 5월에 계약이 체결된 뒤 생산되어 2014년에 인리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생산한 지 고작 1년밖에 만든 신품이었던 것인데요. 만약 기체 결함이라면 한국이 배상을 해야 함은 물론 이후 수출 사업에 큰 타격이 올 게 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도 TF팀이 꾸려질 정도로 굉장히 치밀하고 철저한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조종사의 조종 미숙은 아니었는데요. 해당 항공기를 조종한 조종사가 D-50 문용을 숙달하기 위해 한국에 방문했던 중령급 선임 파일럿이었다는 게 알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대체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놀랍게도 문제는 정비불량이었습니다. D-50 정비에 숙달되지 많은 미숙한 정비공이 정비 과정에서 제대로 정비를 하지 않아 전투기 추락이라는 대참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즉 인재였던 것이죠. 하지만 개인의 실수에 불과했기에 이 참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잊히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또 일어났습니다. 2020년 8월 13일 활주로에서 이륙하던 인리의 D-50I가 갑자기 미끄러졌습니다. 그리고 2021년 8월 12일 인리 동부 자바 민근을 비행하던 D-50I에서 15kg짜리 쇳덩이가 지상으로 추락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고 모두 정비불량이 원인이었는데요. 하지만 연다는 사고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2022년 7월 18일 모후 인리 동부 이스와주디 공군기지에서 이륙한 T-50I가 이륙한 시간 만에 추락해 조종사 한 명이 숨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매해 초대형 항공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지 세계 많은 나라들의 이목이 인리로 쏠리기 시작했는데요. 고물 전투기인 F-4나 F-5처럼 30에서 40년을 사용한 전투기도 아니고 도입한 지 채 10년도 되지 않은 훈련기가 정비불량으로 떨어지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인도네시아인이 수백억 원이 넘는 첨단 전투기가 연달아 추락한 이유를 해명하라며 들고 일어났는데요. 그래서 인리 정부가 상세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리의 반응이 아주 황당합니다. 사실 T-50계열 전투기가 결함덩어리였다면 D-50과 FA-50을 수출한 다른 나라에서도 사고가 빈발했어야 합니다. 더 정확히는 T-50을 가장 많이 운용하는 우리 공군부터 발칵 뒤집혔을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인도네시아와 다르게 아무런 문제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다른 나라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필리핀의 경우 FA-50을 이용해 반군을 폭격하고 중국 공군과 대치하는 등 실전 투입까지 했으나 별 탈 없이 잘 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유독 인리에서만 사고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인도네시아에서는 놀랍게도 이런 추락 사고가 일상입니다. 일례로 2021년 1월 9일 인리 국적 민항기 B73,750형이 자카르타 앞바다에서 추락했습니다. 원인은 엔진 출력 조절 장치 이상으로 실속 후 급강하다가 항공기가 완전히 공중분해됐는데요. 이후 여러 조사 결과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해당 항공기는 2020년 3월 23일부터 2020년 10월 23일까지 무려 8개월 동안 경납고에서 수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정비를 했다면 문제가 생기고 싶어도 생길 수가 없었던 것인데요. 하지만 해당 기체는 결국 추락했습니다. 이건 정비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2015년 4월 16일에는 인리 공군의 F-16이 이륙 중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이 역시 정비불량이었는데요. 이 정도면 T-50I의 추락 역시 인리의 엉터리 정비불량이 문제라는 판단을 내리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인리는 아직도 멀쩡한 비행기를 문제시하고 있습니다. 동남아 최대의 인구대국인 인리의 정비 인력이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한국에 비해 크게 밀린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인데요. 그런데 지난 8월 25일 한 장의 사진으로 이 모든 논란이 종결됐습니다. 바로 호주에서 있었던 피치블랙 훈련입니다. 현재 호주에서는 다국적 면합훈련 2022 피치블랙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번 피치블랙은 중국에 대항하는 10개국 공군이 모여 훈련하는데요.
미국, 일본, 호주가 주력이 되고 먼 거리라 지원이 힘든 독일, 영국, 프랑스가 보조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이번 피치블랙에서는 한국과 인리 역시 참가해 반중 동맹의 일원임을 과시했습니다. 틈만 나면 대국 타령을 하며 군사력을 쓰겠다고 하고 경제 제재를 가하는 중국의 횡포에 맞서기로 결심한 것인데요. 그런데 이 훈련에서 인리의 F-16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정비 불량이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던 나라답게 호주에서도 F-16의 가동을 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 일어났는데요. 그러나 주최국민 호주는 인리를 도울 수 없었습니다. 호주의 주력기는 F-18이라 F-16을 만져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리는 모처럼 참가한 훈련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순간 한국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별일 아니라는 듯이 순식간에 F-16을 고쳐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이번 훈련에서 우리 공군은 6대의 KF-16U와 KC-330 시그너스 공중급유기 1대를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이중 KF-16은 비록 조립 생산이라 할지라도 국내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직접 만든 기체이며 이후 수십 년간 개량과 정비를 도맡아 해온 기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비사들의 F-16 정비 기술은 미국을 능가합니다. 이를 증명하는 게 가동률인데요. 일반적으로 100대의 전투기가 있다고 가정할 때 곧바로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전투기는 보통 60에서 70대입니다. 그러니까 60에서 70%의 가동률이 나오는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 공군의 전투기 가동률은 평균 70%가 넘습니다. 이는 미 공군의 F-15, F-16 가동률보다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요. 심지어 국산 경공격기 FA-50의 가동률은 거의 90%에 가깝습니다. 이 정도면 세계 어디에 내놔도 찬사를 들을 만한 실력입니다. 물론 말만 한다고 증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좋은 사례도 있습니다. 바로 미군의 창정비 묘청입니다. 한국의 우수한 정비 능력을 잘 아는 미군은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이 보유한 여러 항공기의 정비를 한국에게 맡깁니다. 이컨대 대한항공에서는 1978년부터 지금까지 F-4, F-15, F-16C, 130A-10 등의 고정익기와 HH-60CH, 53 등의 헬기를 창정비했습니다. 이렇게 보니 호주에서 우리 정비사들이 인리가 쩔쩔매던 전투기 정비를 순식간에 할 수 있었던 것이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설계 결함을 주장하던 인리의 억지는 오히려 더 황당하게 느껴집니다. 우수한 정비사들이 정비했을 때는 90%에 가까운 기적의 가동률로 잘만 날아다니던 T-50 계열 항공기가 유독 민리에서만 정비 불량으로 우수수 떨어지고 있음에도 인리가 한국 탓을 했다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면 그냥 열받으라고 시비를 거는 것이라고 밖에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감질과 행패에도 우리 개발진은 인리와의 KF-X 공동 개발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개발사인 KAI와 우리 정부 고위 관료가 인리에게 돈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인리에게 뒷돈을 받았거나 약점을 잡힌 게 아니라면 도대체 왜 인리에 매달리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작 며칠 사이에 이런 비판을 하던 이들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바로 폴란드 장군의 인터뷰 때문이었는데요. 지난 18월 말 한국에 방문했던 폴란드 공군 장성이 자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재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당 장군은 자신이 KF-21 보라매의 시뮬레이터를 처음 본 첫 외국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라매가 개발되던 지난 5년간 인리 기술자나 파일럿 중 단 한 사람도 보라매는커녕 보라매를 가상으로 구현한 시뮬레이터조차 만져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래서야 전투기 공동 개발로 우리 기술을 배워가는 것은 고사하고 비행기를 못하는 인리 조종사들의 조종 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들을 나쁘게 대우한 것도 아닙니다. 고작 100명이 몇 년 동안 체류하는 비용으로 무려 3,000억 원을 낸 우수고객이다 보니 불편함이 없도록 잘 모시고 있는데요. 역시 우리 개발진은 다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국내 많은 우려와는 달리 한국 기술이 인리에 전달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인리 관계자들은 그냥 자신들의 나라에서 제공하는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즐거운 코리만 드림을 즐겼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무려 1년이나 미루던 전투기 대금을 부랴부랴 완납한입니다. 한국의 스텔스기 설계 기술을 거저먹으려다 제 꾀에 넘어가 돈과 시간만 날린 이야기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인니의 헛짓거리에 속이 상하셨던 분들께서 마음이 좀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이든의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외국인 투자에도 중국 견제용 규제를 가할 것이라는 선언했습니다. 중국과 관련 있는 외국 기업의 경우 반도체, 바이오, 인공지능 등 첨단 분야의 미국 기업 인수 합병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조치를 내놓은 겁니다. 바이든은 미국 당국이 국가 안보와 기술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투자의 경우 즉각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외적으로 중국을 견제한다고 내놓은 정책들이 하나같이 한국 기업을 타격했던 것처럼 이번 외국인 투자 규제 명령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직접적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중국에 상당한 투자 물량이 있는 기업들이 하우 미국 내 M&A가 제동이 걸릴 경우 우리 성장 동력에도 악영향인 겁니다. 지금 한국은 어설펐던 팬데믹 대응과 40년 만에 최고로 치솟은 인플레이션으로 지지율이 바닥을 친 바이든이 표심을 끌어올리겠다고 내놓은 카드에 뒤통수를 후려맞고 있습니다. 북미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중국 반도체 신규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의 반도체 과학법에 이어 최근엔 바이오 산업 자국시설 확대를 골자로 한 정책에 더해 외국인 투자 견제용 규제까지 모두가 우리 기업의 피해가 막심한 상황이 전개되면서 한국에선 분노가 폭발할 상황입니다. 한국에서 더 분노하는 것은 엄청난 지지를 하겠다는 약속으로 한국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었던 행동들이 도대체 중국을 잡겠다는 건지 한국을 잡겠다는 건지 분간이 전혀 가지 않는 상황인데, 사실 바이든은 미국에서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할 것이라는 전망이, 트럼프는 투박한 행보로 정교함이 떨어졌으나 외교의 달인 바이든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였는데, 실제 바이든은 완곡한 표현을 쓰면서도 내용 면에선 더 강력하게 한국에 타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 한국도 움직이고 있어 미국의 계산대로만 흘러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바이든이 꺼내든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는 군사동맹인 파이브 아이스 소속만 예외 국가로 분류해 일부 규정의 면제 혜택을 주고 있으나 한국은 여기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한국을 최우방국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동등한 위치에서의 동맹은 파이브 아이즈에 속하는 국가들이지만 한국과 일본은 아래 단계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일본은 말 잘 듣는 꼬봉이고 한국은 일본처럼 제대로 잘 키워주지 않아 어르고 달랠 필요가 있던 겁니다. 안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기업이 그 문제를 해소한다는 조건으로 승인하거나 거래 자체를 불허할 수 있습니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미국 기업을 인수한 방식으로 첨단 기술을 손쉽게 확보해 미국 안보를 위협한다는 판단에 따라 CFIUS를 통해 중국의 미국 기업 인수 여러 건을 좌절시킨 바 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도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한국을 비롯해 미국에 투자하려는 외국 기업에도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로 행정명령에는 외국인과 제3자와의 관계도 고려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만큼 한국 기업의 중국 사업 등 중국과의 관계를 세밀하고 주의 깊게 파고들 수도 있는 겁니다. 워싱턴의 통상 전문가는 CFIUS가 한국 기업만 더 까다롭게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외국 기업이 미국 첨단 기업을 인수하는데 전반적으로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한국 기업들의 목을 죄고 들어가는 바이든 정책에 한국에서도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를 제조하는 중견 기업 LNF에 미국 양극재 공장 건설을 불허했습니다. 산업이술보호위는 첨단 기술인 양극재 제조 기술에 대한 보안 조치가 미흡하다는 이유에서 불승인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은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국가 핵심 기술을 수출하거나 관련 회사가 인수합병 대상이 되면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정부가 해외 기술 유출을 우려해 이를 불허한 것입니다. 이는 미국이 시작한 한국 때리기에 대한 우수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은 미국 외 지역에 공장을 짓는 전략 구상과 아예 투자 금액을 국내로 돌리는 방법으로 미국 내 투자를 축소하에 나섰습니다. 또한 그동안 한국에서 중국이란 큰 시장을 손절매하는 동안 미국이 꿰차고 들어갔던 중국과도 경제 협력 방안을 꾀하고 있습니다.